2024년 3월 17일 저녁 8시 42분 태평양 한복판에서 제게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콜로라도와 연락 두절입니다. 마지막 좌표는 일본 오키나와 해역 수심 400m 지점입니다. 상황실에 퍼진 이 한 문장은 그 어떤 핵폭탄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미 해군 소속의 원자로 수석 엔지니어로 작전 당시 괌 인근 항공모함 칼빈스노에서 잠수함 원자로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통신이 끊겼고 콜로라도함의 신호는 레이더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증발. 그렇습니다. 증발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135명의 승조원이 탄 최신의 핵잠수함이 아무런 예고 없이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참모들은 소리도 없이 침묵했고 대서양부터 인도양까지 각국 해군이 즉시 긴급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죠. 수심 400m? 불가능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모두가 철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고 승조원들의 가족들은 괌 항구에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작전통신망 B라인 코드명 JAS-08K 발신지는 대한민국 해군 작전사령부였습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구조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처음엔 조롱인지 혹은 언론에 보도될 자존심용 멘트인지 헷갈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도 포기한 작전을 한국이 하겠다고요? 잠수함 내부 사정도 모르고 원자로 설계도 없고 게다가 해저 400m입니다. 그 깊이는 상업용 장비조차 접근이 불가능한 죽음의 수심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단 36시간 후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왔습니다. 단 15명. 손에 들린 장비는 낡은 장비 몇 개뿐. 고작 이걸로 구조하겠다고요? 정말 농담 아닙니까? 그들을 이끈 인물은 최강욱 대령, 천안함, 세월호, 그리고 2021년 러시아 핵잠수함 사고 때도 투입됐던 한국 해군의 전설적인 구조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첫 작전 브리핑에서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 중령, 잠수함은 기계지만 생존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구조하는 건 장비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 말이 처음엔 너무 감성적이라 웃어넘기려 했지만 며칠 뒤 저 스스로 그 의미를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 해군 SSU 구조팀과 함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괌 항공기지를 떠나 구조작전의 전초기지로 지정된 태평양의 한 해양 관측선을 향하는 헬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해군 구조팀의 전술 보고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놀라웠습니다. 첨단 장비 중심이 아닌 바다를 잇는 구조 전략이 핵심이었죠. 고래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조류의 변화에 따른 압력 곡선, 해저 퇴적물의 분포까지 그들의 분석은 마치 바다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수집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최 대령은 단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반도국가입니다. 바다는 저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당시 제겐 그 말이 철학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후 그 말은 더 이상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술이자 경험이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구조팀은 스스로를 전자장비가 아닌 해류의 일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구조를 위한 접근 방식조차 달랐습니다. 미국은 항상 뚫는다는 전략이라면 한국은 흐름을 타고 들어간다는 접근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구조를 위한 첫 다이빙이 시작되던 날. 수온은 섭씨 3도, 해저의 압력은 40기압, 인간의 한계치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하강합니다. 목표 지점 400m. 한국 해군 최초의 여성 심해 잠수사 배수아 대위가 직접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모니터링하며 제 손이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절대 도달 못합니다. 미국 측 구조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31분 뒤 무전이 울렸습니다. 콜로라도 함체 시야 확보. 접근 성공했습니다. 순간 모두가 침묵했고 곧장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눈물이요. 그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이 나라는 정말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요. 한국 구조팀과의 합동작전이 시작되면서 미 해군 내부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부 간부들은 공공연히 의심을 표현했죠.
자존심 상하게 우리 작전 해역에 외국 군인이 들어오는 게 맞는 건가? 아니, 그쪽은 장비도 없잖아. 수중 드론도 심해 로봇도 부족하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최강욱 대령과 그 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바다를 읽고 데이터를 모으고 팀원들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작전 브리핑실에서 모두가 지쳐 잠든 시간. 저는 몰래 그들의 작전 지도와 해저 지형도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엔 미국이 확보하지 못한 해저 단층의 흐름까지 표시되어 있었고 조류의 반전 지점, 미세한 해저 온도 차까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자료 어떻게 얻으셨죠? 저는 믿을 수 없어 최 대령께 직접 여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창밖 어두운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천안함 때요. 우리 바다에서 무언가를 잃었을 때 저희는 배운 게 있습니다. 지형이 아니라 기억을 읽어야 해요. 바다에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이 바다가 곧 사람들의 이름이었고 잊혀선 안 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 대령과 배 대위를 중심으로 한 수색조가 해류 변화 지점을 정확히 찾아냈고 그곳에서 잠수함 콜로라도의 선체 일부를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지휘본부 전체가 환호성에 휩싸였지만 저는 한 사람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최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분명히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생존자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해군은 이들의 작전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저 또한 작전 참모에서 실질적인 현장 부관으로 직접 배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작전 통제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동맹국이 아닌 진정한 동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 해군 소속 장교로 15년을 복무하며 수많은 구조 작전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 SSU 구조대와 함께한 작전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처음 그들의 움직임은 낯설었습니다. 장비를 꺼내는 대신 바닷속으로 내려가기 전 다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모습, 작전 브리핑에서 웃음과 농담이 오가는 모습, 미군이라면 비효율이라고 단정지었을 모습들이 이들에겐 오히려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바다를 오래도록 알고 지낸 친구처럼 거대한 수압조차 함께 숨쉬는 듯한 모습이었죠. 작전 D3일. 해류의 흐름이 급변하면서 유일하게 확보한 접근 경로가 사라졌습니다. 미군 측은 바로 후퇴하자는 결정을 내렸고 각국 해군도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조 가능성이 72시간을 넘기면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급감하니까요. 하지만 최강욱 대령은 단호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콜로라도에는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날 밤 저희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자료를 재분석했습니다. 그리곤 믿을 수 없는 데이터를 확인하게 됩니다. 해저 음파에 반응하는 패턴 중 하나가 규칙적인 3회 리듬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 SOS 구조 신호의 간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심 400m 함체 내부에서 사람이 직접 망치로 두드려 만들어낸 희망의 신호였죠. 그 신호를 발견했을 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아있어요. 안에 사람이 있어요. 최 대령은 바로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접근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해저 상승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찾기 시작했죠. 그 방법은 전통적인 지형 탐사 장비가 아니라 고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배수아 대위는 저에게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래는 죽음을 감지하면 특정 수심에서 떠오르는 물기를 피해요. 반대로 고래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위치는 생존 가능성이 있는 구역이에요. 그 말은 지금까지 제가 군에서 배운 어떤 과학보다 더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드디어 구조 D1일. 한국 구조팀은 기존 접근 루트를 포기하고 고래가 회귀한 지점 근처의 자연 상승률을 이용한 수동 도킹 작전을 준비합니다. 그건 도박이었습니다. 심해 수압 속에서 기계적 장치 없이 사람 손으로 도킹을 시도하는 건 그야말로 목숨을 건 작전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배수아 대위가 잠수복을 입는 순간 작전실은 숨을 죽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령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바다와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처음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그 순간 전화 한 통으로 가능성을 만든 나라. 그 나라의 군인들이 지금 제 눈앞에서 생명을 향해 잠수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1 D-Day에 배수아 대위가
수심 400m로 하강을 시작한 시각은 오전 5시 43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세 번째 진입조였습니다. 전날 두 차례의 진입은 모두 해저 상승류의 불안정으로 실패했고 마지막 남은 시간은 단 24시간. 135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에 고정된 가운데 전 세계 해군 사령부도 한국의 실시간 작전을 위성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무전이 울렸습니다. 콜로라도 접근 성공, 잠수함 외벽 접촉 완료. 그 순간 저와 옆에 있던 구조 담당관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나 희망도 잠시 진입을 위한 통로를 수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해 압력으로 인해 차단된 격벽을 수동으로 해제해야 했고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습니다. 미 해군 측에선 이쯤이면 구조 실패로 간주하고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저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실패하면 이 모든 게 정치적 이용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그때 최 대령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라 중령, 우린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이들을 믿으셔야죠.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스스로가 희망을 걷어차려 했다는 죄책감이 그대로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콜로라도 내부 생존자들과 처음으로 교신에 성공한 겁니다. 무려 94시간째 생존 중이었고 내부에선 사보타주, 즉 내부자의 계획적인 폭발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함장님이 우리를 가뒀습니다. 폐쇄 격벽을 직접 잠궜어요. 그러자 곧 다른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아니에요. 함장님도 속았어요. 명령은 상관인 브래들리 소장이 내렸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핵잠수함 내에서 벌어진 고의적 폭발, 그리고 생존자들이 고립된 상황.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배수아 대위는 이 모든 상황을 수중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수동 도킹 성공. 구조 통로 연결 완료. 함성 같은 환호가 터졌습니다. 곧바로 구조팀이 동원되었고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생존자 135명이 해저 400m에서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핵잠수함은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엔 원자로, 기밀 시스템, 그리고 군사적 증거까지 반드시 인양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할 때 최강욱 대령이 다시 나섰습니다. 태풍이 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입니다. 그는 태풍의 바람과 해류를 역이용하는 방식으로 해양 상승률을 일으켜 선체 인양을 감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미친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행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심해 400m에서 손상된 핵잠수함이 자연 해류만을 이용해 부상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날 절대 잊지 못할 마지막 무전을 들었습니다. 콜로라도 수면 도달, 구조 전원 완료. 그 순간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박힌 한 문장, 기술이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선체 부상 직후 잠수함의 외벽은 갈라진 듯 불규칙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내부에는 여전히 방사능 위험과 잔여, 폭발물의 위협이 존재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죠. 미국 측은 수거는 나중에 하자고 했지만 한국 구조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안에는 생존자들의 기록과 군사적 진실이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군인이 아닌 역사 기록자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배수아 대위는 이미 극한의 심해 작전을 치렀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인양된 콜로라도함의 외벽에서 검은 상자를 손에 쥐고 나왔습니다. 그 안엔 구조 직전 승조원들이 남긴 생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잉크가 번진 손글씨. 우리는 싸웠고 기다렸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군인의 임무를 넘어선 인간의 기록, 그리고 그것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린 이들의 헌신. 그 후 한국 구조대와 저는 함께 진주만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미 미국 본토에선 태평양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보도되고 있었고 전 세계 언론은 한국 구조팀의 작전을 21세기 최대 해양 인명 구조로 평가했습니다. 감사 시상식이 열리는 날 백악관에서 파견된 특사단이 한국 구조팀에게 네이비 크로스를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동맹국이 아닌 영웅국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지만 정작 최강욱 대령은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70년 전 미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무언가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전 이 작전의 이름을 이렇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기술은 한계를 정하지만 의지는 역사를 만든다. 작전이 종료된 후
저는 한국 해군 구조대와 함께 진주만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원자로 보안 점검과 생존자 인터뷰 등 후속 작업도 있었지만 사실 제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요. 배수아 대위는 작전 후 중이염과 감압장애로 몇 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하라고 해도 전 또 바다로 갈 겁니다. 거기엔 아직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직업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념이었고 책임이었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최강욱 대령은 진주만에서 마지막 작전 보고서를 저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그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함선은 구조되었고 생명은 구해졌으며 신뢰는 태어났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이상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나라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잊지 못할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줄 알고 기술보다 의지를 앞세우며 전 세계가 포기한 것을 붙들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나라. 저는 원래 귀국 예정일보다 2주 더 체류하며 한국 구조팀이 괌에서 남긴 장비를 모두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의 나라를 직접 찾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이 사랑하는 바다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자라온 해안선, 그들이 훈련받는 기지,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사람들의 삶. 며칠 전 미국 해군 사령부로 복귀한 뒤 저는 한국 외교부 앞으로 작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바다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을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으로 삼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저를 향해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구한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썸네일 문구 제안. 전 세계가 포기한 그 순간 단 하나의 나라가 기적을 만들었다. 400m 심해에서 들려온 SOS 한국이 움직였다. 이 작전이 실화라고요? 믿을 수 없는 해양 영웅 이야기. 유튜브 영상 제목 제안. 세상이 포기한 작전, 한국이 해냈습니다. 미국이 감동한 72시간의 기적. 심해 400m에서 벌어진 전설 미국이 구조 불가라던 잠수함, 한국이 건졌습니다. 미 해군 핵잠수함 실종 한국이 만든 세계 최초 구조 작전 실화. 모든 파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추가로 수정하거나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